네,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 조용한 만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 네. 이거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블록딜. 네. 네, 결국은 이제 뭐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네. 지분이 좀 장중에 또는 장외에서 좀 블록딜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 17%, 그러니까 19%를 캠코가 자산관리공사 팔아야 되는데 결론은 누가 사겠냐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모처럼 네. 제가 쓴 기사 중에 항의 전화가 무려 2통이 나온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주로 대기업이라 네. 보통 항의 전화 안 옵니다. 그렇죠. 보통 뭐 제가 한 달 동안 기사 써봐야 항의 전화 한 통 안 오는데 야 이건 쓰고 한 2통이 오더라고요. 이게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새삼 들었고요. 일단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지분을 한 19% 정도 갖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31% 갖고 있어요. 여기가 1대주주죠. 근데 이제 캠코가 뭐 19%를 팔아봐야 경영권을 못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누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쉽게 생각할 때 인수의향제는 두 가지죠.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보통 이제 재무적 투자자를 뭐 FI, Financial Investment, 뭐 전략적 투자자를 Strategic Investment, SI라고 부르는데 이 재무적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인수하려면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사서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거나 기업가치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져야. 왜냐하면 다른 좋은 놈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대우조선 살 거냐? 그럼 업황이 좋아야 될 건데 지금 업황이 좋냐 이거죠. 조선업 업황이 사이클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꺾인 지가 한 뭐 4년 정도 됐죠. 그러면 10년이나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 예컨대 재무적 투자자들 보통 3, 4년 정도 내다보고 산다 그러는데 앞으로 3, 4년 뒤도 여전히 장기 사이클로 보면 내려간다고 보면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략적 투자자 이런 기업들이 살 수 있는데 자 그거는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겠죠. 근데 국외가 살 수 있느냐? 자 잠수함 같은 거 만들거든요, 대우조선이. 방산업체입니다. 이거 외국에 좀 주기가 쉽지 않아요. 네. 물론 이게 2대주주 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1대주주 지분을 살 수 있는 이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쉽지 않고. 그리고 국내 기업인데 자 그럼 국내 기업이 살 수 있느냐? 지분 19%를 사고 만약에 경영권을 노린다. 그럼 산업은행이랑 맞짱을 떠야 됩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 산업은행이랑 맞짱 뜰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죠.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캠코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지분 19%를 팔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블록들 시장에서 그냥 풀어버리는 방법 그리고 한 명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 그래 사가세요 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가겠습니다를 하는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 남은 방법 블록딜. 다만 이제 블록딜도 변수가 물론 있습니다만 좀 이따가 이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잠수함 얘기 나와서 잠깐 든 생각인데 최근에 두 번째 이지스함이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데 이름을 유성룡함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유성룡? 유성룡. 옛날에 네, 그 할아버지 이름을 줬는데 전 불만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이 유성룡 뭐 이 학파가 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그 말아먹은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혹시 조상님 아니신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쪽은 버들류. 네. 근데 차라리 그냥 유관순함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유성룡함 나라를 지키겠다는 잠수함 이집수함인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네. 잠깐 지나가는 얘기였고. 자 블록딜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이 3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SI 입장에서도 별로 매력이 없다. 경영권을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네. 자 블록딜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가 좀 있나요? 이 점에서? 그렇죠. 이제 블록딜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이다. 주식. 그러면 10,000원 못 팝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한 번에 팔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10,000원 사세요.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시장에서 팔리면 당연히 싸게 사는데. 그래서 보통 한 3%, 4%, 5% 이렇게 깎아서 팝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캠코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맞아요. 정부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매각 지휘를 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이제 정한 바에 따라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정 가격 이하로 못 팔게 됐어요. 그럼 적정 가격이 뭐냐? 페어밸류인데 애매하죠. 보통 애매할 때는 시가로 봅니다. 그럼 시가보다 낮게 못 판다고 돼. 이거 진짜 애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적정 가격. 물론 이럴 경우에 이런 가격을 산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평균 가격, 일주일 평균 가격, 당일 평균 가격 이래서 평균을 내서 그 중에 하나 그렇게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싸다. 그런 경우에는 적정 가격보다는 높지만 오늘 가격보다 싸게 팔 수는 있겠죠. 그런 약간 이런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이것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 업체들한테 대우조선 사가라 그러면 좋아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네, 좋아할 텐데 네. 우리가 안 팔죠. 잠수함 때문에. 네.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 그 한화가 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열심히 거의 뭐 그랬죠. 했잖아요. 네. 그때 가격이 거의 4만 원 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2만 5천 원. 네. 그러니까 한화는 그 비싼 가격에도 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상비 기자 얘기한 대로 사이클이 워낙 이제 아래로 가는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침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오히려 좀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침체 때 사는 게 더 전략적으로 볼 때는 뭐 M&A 입장에서는 낫다 이런 얘기 있는데 대부분 이 M&A가 버블 때 이루어지죠 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뭐 아까 이상비 기자 얘기한 대로 일반 개인 투자들도 지금 상당히 좀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M&A라도 잘 됐으면 모멘텀이 될 텐데 뭐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그 캠코 지분 매각 시나리오를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캠코 19% 지분을 팔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이제 블록셀과 블록딜과 일괄 매각 중에서는 아마 블록세일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다. 물론 일괄 매각 방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갑자기 사겠다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김승현 회장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볼 때 블록세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 좀 드리면 그 일단은 수주가 최근에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실적 자체는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요즘은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해서 수주를 하고 나서 옛날에는 요거를 1조 원짜리 뭐 해양 플랜트다. 그럼 2천억 다섯 번에 나눠서 받았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망치로 칠 때 무슨 뭐 이름 붙일 때 무슨 도크에 넣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 선주들이 좀 우위에 있죠. 왜냐하면 워낙 배값이 똑값이 돼가지고 그래서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나중에 많이 줍니다. 처음에 한 30%만 주고 나중에 넘길 때 70% 주죠. 그런데 보통 배 넘어갈 때가 3년 걸리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2008년도 그때쯤에 수주받은 아주 저가에 받은 그 배들에 대해서 지금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살아나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한 2009년부터는 보면 드릴십 이런 거 고부가 가치 선박들 그렇죠. 뭐 몇천억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수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실적이 잡히냐?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그 헤비테일 방식 잔금 그러니까 인도하면서 받는 그 돈들 70%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익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익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은 그때쯤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도 대우조선은 뭐 손 뗀 거라고 봐야죠. 네,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네.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좀 주가가 쌀 때 이럴 때 오히려 하는 게 더 낫지. 나중에 오팡 회복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일단 내가 이제 포스코 오너라면 이런 때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포스코는 오너가 없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정진영 회장이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포스코는 근데 지금은 절대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신용등급 떨어뜨린다 뭐 지금 그러고 있어서 현금이 필요한 때죠. 네네. 또 그런 것도 참 눈치를 봐야 되고 참 알겠습니다. 자, 뭐 그 증권업계라든가 IB업계 반응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IB업계 취재한 겁니다. 그래요? IB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그렇고 신한금융투자가 지금 매각 주관 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빼고는 아마 대부분이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주관사 빼고는 별로 이렇게 밝게 보는 곳이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대우조선이라는 이 글로벌 조선사 매각이 쉽지 않네요. 산업은행이 결국 대주주로 남게 되는군요. 자, 이번 주 적어도 이번 주는 자화자찬 시기예요. 열심히 자화자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이상배 기자의 자화자찬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혹시 좀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네. 네. 이게 자화자찬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쑥스럽긴 한데. 쑥스럽기도 하죠. 네, 제가 유학 가기 직전에 2009년 말에 유학 가기 직전에 기금 한정이 아마 2009년 10월, 11월 그때 시작을 했죠. 10월 그때 이제 11월 초쯤에 아마 SK CNC가 상장했을 겁니다. 그때 상장하자마자 제가 이건 정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근거가 그랬죠. 어차피 최태원 회장이 지금 SK CNC 지분 30%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그 밑에 SK가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있는데 거기를 다 지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지주회사 SK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SK CNC와 SK가 합병하는 것이고 그때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SK CNC가 기업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SK와 합병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건 유효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현재 SK CNC의 주가를 보면 10만 원. 네, 10만 5,500원. 네, 1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와. 상장할 때 뭐 4만 원 얼마 이렇고 지금 2배 정도가 좀 되죠. 한 1년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된 사이에.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전체적인 장세에 좀 약세와 함께 조금 이제 주가가 약간 내려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태원 회장의 지분 지주회사 SK에 대한 지분 확대가 필요성이 당연히 남아 있고 플러스 최근에 지금 최태원 회장이 좀 공판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두가 나서서 회장님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제가 공판 가보니까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이라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족들의 협조가 좀 원활하진 않다. 그래서 SK의 좀 경영권을 놓고 약간의 불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좀 그런 걸 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K CNC가 그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SK CNC는 주가가 좀 오를 그럴 불씨를 여전히 좀 안고 있다. 이런 거는 물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하나의 복권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측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SK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요새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 CNC가 10만 한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 괴리가 많이 좁혀질수록 최 회장한테는 유리하다. 뭐 이상백이 그렇죠.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뭐 쉘가스가 지금 대세죠.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쉘가스가 최대 말되는 테마죠. 말되는 테마죠. 정말 리즈너블한 이 합리적인 테마 중에 몇 안 되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 셰일가스 수혜주가 SK입니다. 그리고 셰일가스가 뜨면 SK CNC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SK 지주회사가 SK E&S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SK E&S는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 가스를 수입하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셰일가스는 거의 반값입니다. 한국까지 들어오면 거의 한 70% 정도 가격에 현재 가격의 70% 정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SK E&S는 셰일가스 도입할 경우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죠. 그래 SK E&S의 기업 가치가 늘어나면 SK 기업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래 SK의 주가가 올라가면 SK CNC는 지주회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자회사 지분 가치면 그렇죠. 지주회사로 지정이 되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셰일가스 때문에 SK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면 SK CNC가 지주회사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SK그룹이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100%로 사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자회사. 그렇죠. 네. 지주회사법상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뭐 30%, 50%, 40%, 20%만 가져도 되지만 증손자 회사가 되는 순간 100% 가져야 되거든요. 지주회사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 SK 하이닉스 100% 사야 되는데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은 SK와 SK CNC를 합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CNC의 장기적인 어떤 그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 이런 것까지 우리 이상백 기자가 자화자찬해 주시면서 또 무언가 또 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귀가 솔깃한데요, 이거. 네. 저 표정. 야, 표정이 아주 그냥 씩 웃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자, 자화자찬은 이어집니다.